오랜 시간 참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10주년 기념 K푸드 세계 거점 도시 전주 국제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 모여서 K푸드의 가치의 중요성을 논하고 또 음식 수도인 전주가 앞으로 앞장서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요. 앞서서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K푸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기조 강연이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강연을 멋지게 또 시작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전북대학교 대학원장이며 국제포럼 추진위원장이시죠. 차연수 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면서 오늘 K푸드의 과거 그리고 현재 또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차연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10주년을 축하하며 여러분과 같이 한 30분 동안 그동안 우리 한국 음식의 한번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콘텐츠대로 할 것이고요. 먼저 이제 세계인들이 지금 한국 음식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모였잖아요. 이랬을 때 보니까 코로나 사망률의 편차가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왼쪽 그림에 보니까 녹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아주 사망률이 적은 지역인데 그게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관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중해 식단하고 오키나와 그다음에 북유럽 노르딕 식단이 아주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효식품 그리고 향신료들을 먹고 있는 나라가 사망률이 적더라. 그러면서 한국 음식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와 이렇게 인삼류가 수출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아마도 이 코로나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는 그런 논문의 영향이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이 비대면 시대에 또 하나의 영향이 이렇게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K푸드의 먹방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S그룹의 이 불닭 브랜드는 영국 남자가 시작한 유튜버인데 그걸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해외에서 이렇게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전통 K푸드를 유튜버로 이렇게 알림이를 하고 있는 분인데 망치라는 이런 유튜버 먹방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것이 있죠. 우리 모두 알듯이 K컬처, 우리 문화가. 그래서 아이돌 그룹 중에서 BTS가 먹은 음식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영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으면서 그 속에 있었던 짜파구리 이게 가공식품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음식의 이런 달고나 이런 놀이 문화도 이제 전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과거부터 우리가 뭘 했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음식은 역사 흐름 속에서 K푸드 이렇게 와 있는데요. 먼저 5,000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K푸드는 이제 구전으로 보자면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삼국유사나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K푸드의 꽃을 핀 황금 시대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꾸준한 음식 문화나 조리법 등의 기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오는 지금 발표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여기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일찍이 음식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상과 또 팔도의 향토 음식, 그다음에 계절마다의 절기 음식,
그리고 잔치 음식 등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K푸드는 좀 침체기를 거치다가요, 70년대 들어서 이제는 산업화가 되면서 GNP가 증가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계화가 좀 시작됩니다. 음식의 세계화가. 그러면서 그때 대부분 가공식품이나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에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음식이, 우리 문화가 세계로 알려지기도 하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들을 또 주목하는 그런 시기를 통해서 2010년도에 이제 한식의 세계화를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었나 한번 보자면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한식의 정의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나 식사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식품산업진흥원에서 2007년도에 한식을 전통식품에 규정하고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면서 전승되어서 우리의 고유 맛, 향, 색을 나는 식품으로 이렇게 규정했지만, 굉장히 이게 지금 논쟁의 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자장면, 한식일까? 그리고 부대찌개, 6.25 전쟁 때 들어온 음식인데요, 이게 한식이라고 할까? 그리고 팥빙수, 일제시대에 들었던 건데 이것도 한식일까? 어디까지 이 한식을 정해야 할까? 이것이 지금 계속 논쟁의 거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해봐야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거의 우리는 조리법과 요리 전수에 많은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궁중 음식을 보유하신 분에게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도 이렇게 해서 국가 주도로 궁중 음식을 계승도 했고요. 또 일반인을 대송을 해서 궁중 음식과 종가 음식을 이렇게 전수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록 위주 고찰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옛날 그림이나 그리고 조리서, 그리고 역사서에 기록된 음식 문화를 고찰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논문으로도 고찰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현대의 상차림도 재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식이 과연 궁중 음식, 그다음에 양반가 음식, 그리고 종가 음식, 그것이 전부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서민들의 일상식이 조금 배제된 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연구가 앞으로 좀 고려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집밥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머니의 손맛을 거쳐서 가족의 정을 느끼면서 우리가 먹는, 서민들이 같이 늘상 하는 일상식, 그것을 우리 집밥은 단순히 한 끼를 먹는 것을 넘어서 뭔가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요.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밖에서 많다 하더라도 나는 집밥이 최고야,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한식 연구에서 이런 집밥에 대한 그런 연구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봅니다. 그동안 국가는 식품산업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게 목적이었지만, 2000년도 들어서부터는 이 한식의 세과에 정부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식품 산업이 철강이나 자동차, 정보 산업보다도 더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게 해가 다를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식품 산업을 해야 된다,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것 말고도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음식은 문화 대사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2008년도에 농림부에서 한식 세계화를 선포하고 2010년도에 한식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식품을 산업이라고만 생각하고 세계화가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크게 했지만은 용두삼위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 준비 없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성과도 좀 있습니다. 해외에 한식당을 개정하거나 여러 가지 사이트도 해서 한식의 인지도를 증가시킨 면도 있고, 또 김장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한 성과도 있고, 일부
한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보여주기식, 그 다음에 앞서간 나라들을 따라가기 이런 거에 했고 너무나 기초가 없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염려한 일부 식품 영양학자들이 여기 권대영 박사님이 필두가 되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는 현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에 이 한식에 대한 정의 먼저 우리가 좀 잘 정립하고 그 패턴도 좀 우리가 특징으로 잘 해서 이렇게 논문에도 게재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리랴. 그게 한식의 세계화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2016년에요. 그래서 서울선언에서 정의한 한식이라는 것은 잘 읽어보세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상에 밥, 국,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반찬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차림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단일식품을 K푸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K다이어트라는 것은 음식과 함께 컬처가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밥상을 정연한 거죠. 그리고 특징도 이렇게 10가지로 추각했습니다. 그래서 쌀과 곡류를 주식으로 하고 발효식품을 섭취한다. 그리고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콩과 생선을 많이 먹고요. 양념으로 파, 고추, 마늘, 생강 등을 사용하고 참기름과 들기름을 자주 활용하고 튀김 요리는 좀 적게 먹고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향토 음식이 있다. 그리고 정성으로 차린 집밥이다라고 특징을 패턴으로 마련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지중해식의 다른 나라 패턴을 우리가 공부해서 만든 것이지만 저는 이 서울선언부터 한식의 세계화는 준비가 되어져서 나가는 그런 처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된 논문에 이렇게 게재를 해서 증거로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선언 이후에 이제 셀 실험, 동물 실험을 통해서 건강 기능성에 대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셀 실험, 동물 실험은 무난히 우리 음식이 너무 효능이 좋기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근데 장류 실험에서 저희가 막혔던 점이 뭐냐면 효능은 아무도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그런데 세계 리뷰어들한테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리뷰어들이 항상 리젝트를 하는 이유가 너네 나라 음식 좋다. 장류 특히 좋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네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저희가 발효식품에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이 고염식품의 이 발효식품을 이렇게 논문화하는데 주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그걸 극복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걸 풀지 못하면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홀푸드 이 한식에 대한 연구도 미약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 한식연과 우리 최수환 센터장님 있지만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의 몇몇 분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임상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중해 식사가 여기에 나올까? 여러분 왜냐하면 자국의 음식을 가지고 세계화에 제일 성공한 식사가 지중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중해 식사를 먼저 알아보자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모로코 등등 그런 나라에서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을 지중해 식사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들은 오래 1960년대부터 음식은 그 영양소 이상의 다른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여기에 끼어들어서 그들의 역사, 전통, 문화, 기업체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리서치를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지중해 식단이에요. 그걸 평가로 받듯이 제 2010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는데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힐링푸드. 건강치료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중해 식사를 잘 옆에서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세계화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식사 패턴이 매우 유사합니다. 자, 지중해식은 전곡, 그러니까 통밀빵이나 파스타 이런 것들을 섭취하죠. 우리도 곡류 위주 식사하잖아요. 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습니다. 토마토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색다른 과일을 먹고 다양한 채소를 먹는데 그 조리법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나물류를 먹습니다. 또 김치를 발효식품으로 먹습니다. 더 좋죠. 그 다음에 콩류와 견과류 먹는데 우리도 먹습니다. 고명이나 또는 간식으로. 그들은 올리브유를 섭취하고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좋은 참기름, 들기름을 먹습니다. 또 여기는 와인을 섭취한다 합니다. 우리도 막걸리가 있습니다. 패턴이 좋죠. 그래서 어디를 비교해도 지중해식 못지않는 K푸드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자, 영양학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칼로리가 비슷하게 먹는 하루 끼니를 한국 식단과 지중해 식단을 비교해봤습니다. 자, 단탄지 비율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비율, 우리 한식은요 교과서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육류 섭취량 좀 적고요, 어류 섭취량 그 대신 많습니다. 채소 섭취량 많고요, 콩류 섭취량 많습니다. 마늘, 양파 섭취량도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계해야 될 동물성 식품 포화지방 적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도 우리는 전통 식문화도 있고 우수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중해식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양적인 과학적인 논문 부족입니다. 이 지중해식은요 1961년부터 페이퍼를 20편, 30편 하더니 65년, 80년대 들어서는 100편, 200편, 500편에 달하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도 전무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초기에 이 사람들은 1200편 이상의 1년에 그렇게 논문을 지중해 식사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식은 2010년 이후, 세계화 이후에 그나마 이제 200여 편의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작년 비교해 보니까 지중해 식사에 비해서 우리가 5-6배 적습니다. 양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연구력입니다. 두 번째는 질적인 연구 결과 부족인데요. 이 한식이니까 임상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중해식을 보면은 그 축적된 임상시험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구 분야를 그저 대사증후군, 비만, 심혈관 질환에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했는데요. 그들은 모든 질환에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분야. 그 다음에 임상시험 대상자가 우리는 한국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그 수도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기간도 크고요. 우리는 겨우 12주 그것도 못해서 정말 다 머니 싸움이죠.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이거 있습니다. 지리적 및 문화적 지역이 다른 곳에서도 지중해 식단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나 환경변화로 식재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전통만 고집하지 않고 지중해 식단을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지중해 식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중해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3가지 정도 저는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요, 자, 연구를 하려면 이 식사를 잘, 수능도를 잘 먹었나를 확인하고 그 식이 품질을 잘 됐나를 확인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어떤 질환이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중해 식단은 이미 그것을 평가 도구라고 하는데 이 평가 도구를 많이 다양하게 만들고 그걸 변화하면서 계속 식이평가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고 겨우 하나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쓰이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고 한식연에서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숙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평가 도구가 있어야 뭘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여기 일반인도 계시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피라미드형입니다. 오른쪽은 자전거형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요. 영양을 모르는 비전공자도 자, 이 면적이 큰 밑에 부분의 식재료를 많이 먹어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점점점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먹어야 하는 음식을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뭐 음식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연구에 의해서 하루에 이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한 달에는 이 정도 양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림만 다르지 피라미드형이고
하나는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여기도 뒷바퀴의 면적에 따라서 먹어야 할 식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중해식은요, 자기 나라의 지중해 식품으로만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비전공자들, 일반인들도 하루에 이 정도는 먹어야 돼. 그리고 주중에는 이 정도 먹어야 돼. 그리고 먼슬리 너만큼 먹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다가 와인까지도 이렇게 섭취하는 적정량을 제시해 줍니다. 영양교육 자료로 사용되겠죠. 우리나라도 실은 서양 음식과 다 해서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를 있습니다. 그러나 한식 재료로만을 가진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전주시에서 빨리 만들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 2입니다. 숙제 3는요. 자, 이급해서 왼쪽에 지중해식에서 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를 읽어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미국 사람이 오른쪽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스테이크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치즈도 먹고 빵과 파스타를 즐겨 먹는데 왜 프랑스 사람들은 젊고 날씬하고 오래 사는 걸까? 그들은 와인 섭취량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와인은 뭐죠? 술입니다. 술인데도 와인 속에 들어있는 레스페라톨 같은 폴리페놀이나 기타 발효 과정 중에 생기는 바이오액티브 컴파운드가 술임에도 불구하고 적정량을 마시면 질병도 예방하고 젊게 하고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을 엄청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집에 와인 한 병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전 세계인들의 식탁에 와인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프렌치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면 이 프렌치 패러독스 와인만 올려놓으면 산업이 발전합니다. 와인과 같이 먹을 안주, 치즈 다양하게 팔립니다. 그 다음에 와인잔, 테이블 세팅, 모든 게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도 적고 젊고 날씬하고 오래 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그렇게 즐기는데도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오래 살고 젊고 예쁠까요? 저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긴 한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소금 함량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김치 많이 먹으면, 된장 많이 먹으면, 고추장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린대. 조금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권형 자료를 통해서 김치 섭취가 많았는데 고혈압과는 무관하고, 제 연구에 의하면 동량은 소금 함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금 함량을 먹으면 고혈압이 일어나지만 소금으로만 먹으면 동량의 소금 함량을 가진 고추장을 먹인 것은 고혈압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 예방한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서 코리안 패러독스를 완성해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 김치, 고추장, 된장 이것들을 세계인들의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숙제 3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제가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전에는 저 레트로 식품, 희귀한 나라의 전통식품을 타부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의 시대입니다. 교통이 발달해서. 그리고 이민 정책이 아주 오픈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에스닉 푸드가 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험을 삼아서 이렇게 먹지만 나중에는 유행이 되고 그게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전통 코리아 에스닉 푸드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돼 가지고 음식이 이제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관광에도 그게 접목이 되면 식도락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음식 관련 지역 축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음식을 알리고 같이 접목해서 가야 되는 문화와 가치에서 양적인 것에서 질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식품 안전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들에게는 제우선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의식과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니까 한 번 식품 사고가 생기게 되면 광역화, 대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식,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이 건강 수요 관련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푸드 식자재 추적이랄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이루어야만이 세계화의 기반을 다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연자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고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생기고 1인 가구가 급증함으로써 편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식품 하이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가미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간편식과 HMR 푸드랄지 밀키트를 만들고 또 구매에 있어서도 옴니 채널 같은 편리한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타선호가의 융복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대자 박사님도 말씀해 주실 건데 나중에 식품과 제약, 식품과 바이오, 그 다음에 건강을 키워드로 서로 모여가지고 식품과 의학,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관련 유전자의 다양성을 종합해서 식품을 이제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하도록 맞춤형 식단 개발이나 정밀 영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K푸드 식사 패턴이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자국의 그런 식문화를, 음식을 갖다가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이들이 간과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꼭 해야 될 거고요. 둘째는 어릴 때부터 맛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실은 한식을 세과로 해놓고 외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햄버거 먹고 있습니다. 피자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단체급식이나 어린이 균형 성장을 위해서라도 학부모 교육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젊은 층부터 우리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맛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민자들 자녀들, 그다음 입양아들 어린이들, 이 아이들도 이것에 끌어들여서 맛교육을 실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종합하자면 지속적인 K푸드 연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이런 5-6가지 일들, 그 다음에 교육의 필요성, 자,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발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정책 공조로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식재단이 있긴 하죠. 그러나 너무 부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 왜 컨트롤 타워가 전주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전주는요, 한 스타일의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한식이 발달된 조선의 시작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네스코에서 음식 창의 도시 인정받은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농생명, 축산, 종자, 식품, 혁신 벨트를 가지고 있어서 K푸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최상의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요, 지자체 중에 한식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지자체 기관이 있는지 전주가 유일합니다. 2006년부터 한식이라는 팀이 있어서 계속해서 한식에 대한 연구를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상으로 2012년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도 되었고, 다양한 일을 지금 계속 축적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문원을 통해서 관찰사 밥상을 복원했고, 또 잊혀져가는 집밥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런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비빔밥의 세계화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한식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비빔밥, 전주의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죠. 그래서 이 타이틀은 실은 저기 장재다 박사님이 주신 건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썼습니다. 자, 고문서를 먼저 일단 비빔밥의 어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1890년대에 발간된 시전서에 나타나는 비빔밥의 조리서를, 고문서를 통해서 전통을 우리가 확보해서 이렇게 전주 비빔밥을 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근거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저 밑에 보면 다양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빔밥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면 밑에 한국인 영양 구성 자전거가 있고, 오른쪽 비빔밥 그릇 있죠. 이 그림이라고 제가 했었는데요,
이 비빔밥이 서구식의 눈높이로 보더라도 너무나도 균형식인 거예요. 다양성도 있고요. 또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 비빔밥 위에 토핑이 30여 가지 식재료가 올라가잖아요. 그것들을 다 봤더니 우리 K푸드의 사상, 철학 사상, 음양, 오행, 설을 과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전통과 과학의 만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와 가치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부족하지만 임상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빔밥의 상업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로 연구 논문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 나름대로 질병에 관한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것들을 이 비빔밥의 기본 재료가 우리는 밥이라고만 하지만 밥을 현미로 할 건지 백미로 할 건지 흑미로 할 건지 보리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명도 30가지의 고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로 할까? 닭고기로 할까? 우리가 비건이라면 콩으로 할까? 그 다음 양념도요. 고추장으로 비빌까? 된장으로 비빌까? 간장으로 비빌까? 기름은 어떤 걸로 할까?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개인 맞춤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세계인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빔밥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실행을 했습니다. 밑에는 영양과학을 가미해서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단계를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기내식으로서 1등 비빔밥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또 HMR이나 우주식품으로 개발된 비빔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빔밥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한식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K푸드 가치와 다양성을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발전시키고요. 또 전통성에다가 과학을, 기술을 접목하여서 세계 시장에 먹히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우리 전주시가 K푸드 세계 거점 도시 돼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가 K푸드를 다시 한번 세계화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일들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